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딜레마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아주 괴로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특히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더더욱 피부로 와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파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나는 원치 않는 상황인데 바로 나 자신이 이 딜레마의 폭풍 그 한가운데에 강제로 서 있다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건방지게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주제도 못 됩니다만 그렇지만 함께 이 상황을 한번 헤쳐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의 집값 방향성에도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뤄봐야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먼저 정리하자면 2021년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당연히 이 시기는 부동산 과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하락이 또 문제였습니다. 거래가 계속 되면서 하락을 한다면 이걸 조정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거래가 거의 다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쭉쭉 폭락을 합니다. 끝도 없이 하락할 기미가 보이자 부동산 규제 해제라는 어떤 초강수를 정부에서 둡니다. 이때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등등입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그러고 나니까 추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거래가 살금살금 이어지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렸더니 이제는 가계부채가 폭탄이 된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이 건강한 체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픈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심해져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에 1등입니다. 나쁜 걸로 1등 돼버린 겁니다. 가계부채 비율 102.2%.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결과가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그 결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가계부채 말고 또 하나가 더 터집니다. 세수 부족. 부동산 규제를 너무 빠르게 한꺼번에 완화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건데 그렇게 해서 펑크난 게 40조입니다. 물론 이 펑크난 40조가 다 부동산 때문은 아니지만 올해 세수가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반드시 전문가들이 꼽고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를 완화해줬고 기본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즉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덜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양도세에서는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또 정리해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살만한 사람들 세금을 좀 깎아줬다. 그만큼 세수가 부족한 거고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분간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야야, 내가 그동안 내건 세금이 얼만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뜯어가. 그리고 기존에 뜯어갔던 세금들이 그게 비정상적이었다고 이제 막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야. 세금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중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분간은 유예 중이긴 한데 그냥 계속 유지하거나 폐지를 안 한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앞으로 막 급매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미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를 1년 더 유예해 주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급매로 나오는 게 쏙 들어갔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이 양도세, 취득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팔고 싶지만 안 팔게 되는 사연, 안 팔고 싶지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 등등등 많은 부동산의 사연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께 더 쉽게 간단하게 전달해 드려야 하나 굉장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정부는
굉장한 부동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라 곳간이 빵꾸난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그걸 메꾸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돈 말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 돈으로 메꾸길 좀 바랍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말라 죽어가고 있고, 원자재 부자재 가격 폭등에 재료비 폭등에 뭐 지금 난리도 아니고, 월급쟁이들도 실질적인 물가가 너무 올라서 따지고 보면 예전보다 지금 가난해진 겁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부자들만 살맛나는 세상 말고 저 같은 서민도 살맛나게 해주길 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계대출 폭탄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자 당연히 거래가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판단하면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 요 카드를 꺼냅니다. 12월 달에는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으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 50%로 그냥 쫙 일어나 했습니다. 거기에 고금리 때문에 이자 걱정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빚쟁이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요런 걸로 역전세 문제도 해결하고 부동산 하락을 막으면서, 또 반대로 금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누가 돈 쌓아놓고 막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은행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하고, 그게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 막 경쟁이 붙으면서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이 심각하니까 또 한 번 채권 시장이 흔들립니다. 아무튼 어려우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수요자, 그러니까 정말 지금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폭탄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파편이 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 파편에 내 몸에 상체기가 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조삼모사 같은데, 집값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락하고 상승하고 거래가 되게 두면 해결될 일을 강제로 집값을 끌어올린 다음에 대출 만기를 늘려줘서 마치 돈이 좀 부족해도 집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집값이 예상되는 일반적인 상식보다 높아져도 집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조삼모사. 이것도 참, 예전에 송나라 시절에 원숭이한테 먹이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줄게 이렇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왜 아침에는 3개만 주냐 이렇게 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줄게, 그리고 저녁에 3개 주고, 이랬더니 원숭이들이 자기 뜻대로 됐다고, 아침에 많이 먹게 됐다고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랑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 40년 뭐 이랬습니다. 이걸 50년으로 늘려놨더니 또 많은 실수요자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잡다한 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매달 은행에 낼 돈 줄어든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50년 만기가 되면 이자 총액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30살에 집 사면 팔순 잔치할 때 빚잔치가 끝납니다. 물론 그 50년의 기간 동안 생활비는 더 줄어들겠죠. 이자 내야 하니까. 이걸 은행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은행만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이게 결국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라는 어떤 시그널처럼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실제 50년 동안 빚 갚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호재가 많은데,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아파트를 잘 사서 부동산이 팍 오르면 그때 팔자. 대출 한도가 늘었으니까 기존에 수도권만 타켓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서울로 가서 집 사자. 20평 말고 30평대로 넓혀서 가자. 좀 더 무리해보자. 이거 뭐 인생 뭐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호재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 곳은 여러분보다 더 발빠른 사람들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도 오릅니다. 이걸 팔고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사는 게, 뭐 집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운도 많이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갈아타기 잘못해서 빚이 늘어나는 경우 부동산을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현장에서. 저야 중개인이니까 어떤 그런 속속들이 사정을 모른 척 하면서 중개 일만 할 뿐이지만 사실 눈에 다 보입니다. 맨 처음 빚 없이 대출 없이 그냥 5억에 산 집이 8억이 돼서 기분이 좋게 팔았습니다. 플러스 3억이 된 거죠. 이참에 더 좋은 곳, 더 넓은 평형으로 간다고 또 이걸 8억에 팔고 12억 집을 사면서 빚이 4억을 지게 됩니다. 대출이 없었는데 4억 빚이 생겼고 갚아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운이 좋은 편이라 이번에도 12억 집이 이제 15억 될 거고 또 20억까지 갈 거라고 막 생각을 하고 그러고 샀는데 이게 갑자기 10억으로 마이너스 2억이 내려버린 겁니다. 즉 자기 자산은 마이너스 2억이 줄고 빚은 4억이 늘고, 이런 사연 현장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한테는 안 들릴까? 여러분 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번 거는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좀 마지못해서 뭐 숨기려고 그랬는데 좀 아무튼 뭐 어떻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면서 자랑질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돈 까먹고 실패한 이야기는 어디 가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언론에서 막 많이 다루면 앞으로 집 사겠다고 하는 사람, 또 분양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몰려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예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방향만 여러분께 이야기한 것 같아서 또 씁쓸하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50년 만기가 정말 꼭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